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긴 하루가 지나고 차기 정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긴 시간 선거를 위해 뛴 모든 분들, 그리고 응원과 비판을 보는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딱 2달 뒤에 출범할 새 정부에는 과제가 산적합니다. 국민 통합은 당연한 명제고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 무너진 자영업 생태계의 복원, 전 세대의 양극화 해소, 그리고 성장 동력 회복이 시급합니다. 오늘 경제발전소는 선거 과정에 거론된 공약을 중심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과제들 짚어보겠습니다. 3월 10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금융 불균형. 최근 들어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금융 불균형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갚을 능력보다 빚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지금 조금 더 무거운 수준으로 불어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 기업들이 외국에서 꿔온 외화 채무를 러시아 돈 루블화로 갚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다고 하네요. 최근에 루블화는 통용이 안 될 뿐더러 사실상 휴지 조각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또 오늘부터 해양수산부가 봄맞이 행사 진행한다고 하는데 수산대전, 이거 생활 밀착형 정보입니다. 잘 메모해 두시고요. 20대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공약들도 함께 짧게 지켜보겠습니다. 또 주식 시황, 간밤 뉴욕 증시 정리하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볼 건데요.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드라마틱한 하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의식주 현장에서는 메타버스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메타버스 시대의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흔치 않을 겁니다. 신간, 메타리치의 시대를 들고 온 디지털 융합 멘토. 요거는 본인이 지으신 이름일까요? 중앙대 컴퓨터공학과의 김상윤 교수가 메타버스 시대에 돈 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경제탐사 시간에는 새 정부의 경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달라지는 게 제법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예고돼 있는지 경제산업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 김광석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샵 0951 문자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게시판도 함께 열어놓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이후에 금융 불균형이 심해졌는데 이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일단 금융 불균형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 금융 불균형이라고 하면요, 부채의 규모가 그 경제의 생산 역량에 따른 미래 소득의 현재 가치보다 더 클 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부채를 내서 그 부채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 부채의 규모가 커져도 감당이 가능한데 그 부채를 통해 벌어들일 미래 소득이 과대 전망되어 있을 때 금융 불균형이 벌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자 비용이나 손실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면서 과도한 부채를 끌어오고 투자만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믿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경우에 유동성이 실물 경제에 흡수가 안 되고 부채만 늘어나게 되고요. 부동산 시장 등 자본시장으로 돈이 쏠려서 자산 버블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융 불균형의 정도를 알아보려면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나 늘었는지 봐야 하는데요. 코로나 기간인 2019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이 비율이 26.5%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그 증가폭은 1997년 외환위기, 2002년 신용카드 사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등 과거 경제위기 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해요. 그 경제가 성장할수록 원래 규모가 커지다 보면 몸집 대비 빚도 늘어나게 마련인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당장 위기 상태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현 수준의 금융 불균형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 사례로 미뤄봤을 때 이런 상태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좀 더 위축이 되고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하는 등 급작스럽게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부채 축소가 진행이 된다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축소,
뭐 등등 실물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연간 10조 원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1인당 약 50만 원꼴이라고 합니다. 불어난 이자만큼 가계 소득이 증가를 하면 지출에 변동이 없겠죠. 그렇지만 지출을 지금 사실상 그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에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 무리한 대출로 부동산을 사들였던 뭐 일부 영끌족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외화 채무를 우리 돈 받아가라, 달러화 대신 루블화로 주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러시아산 원유, 가스, 석탄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원유 수출국인 만큼 이번 결정은 러시아에도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 주세요, 이 기자님. 네네. 네.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러시아 기업들의 외화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하도록 하는 보복 제재에 나섰다는데요. 원래는 달러로 받아야 할 수출 대금을 가치가 폭락한 루블화로 받게 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고요. 심지어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아예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금 운용 상황이 좋은 대기업은 괜찮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충격이 너무 커서 회사가 존폐 위기에 이르는 정도라고 하고요. 특히 러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국내 식품 기업들도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업계 전반이 연쇄적으로 위기에 놓일 것 같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자 회사, 라면 회사들도 지금 비상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들이 부동산도 많고 현금 보유 능력이 제법 괜찮은 회사들이기는 합니다만 향후에 투자하실 때 이런 상황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활 밀착 정보 하나 드리고 갈게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요? 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명태 가격이 다소 올랐는데요. 이번 해양수산부의 봄맞이 행사로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드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고등어, 오징어, 갈치, 명태, 조기,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우럭과 광어 등 포장회를 할인하는데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해수부가 지원하고요. 참여 업체가 자체 할인을 추가할 경우에는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밥상 물가 많이 올랐는데요. 아마 크고 작은 유통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이 시뮬레이션 시간은 마지막 코너로 따로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 짧게 정리해보죠. 윤석열 당선자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규제 타파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입니다. 이에 더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50조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그리고 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으로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공공주도 50만 호, 민간주도 200만 호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한다는 공약도 있었고요. 세제를 또 보시면 보유세 개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다시 말해 종부세 폐지, 그리고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등의 공약이 있었고요. 주식 양도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마지막 코너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잦아들지 않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30만이라는 숫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네, 간밤에 해외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까지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주식시황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해외 증시는 이걸 드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급등세 혹은 폭등세라고까지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3%대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 유럽은 독일이랑 프랑스 이런 주요 국가들이 7% 넘게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들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나라고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일단은 나토 가입을 포기할 거다라는 좀 기대감들이 다시 부각이 됐었고, 또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일부 산유국들이 증산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국제 유가 급락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선진국 증시들은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종목 단으로 미국 증시에서 좀 특이했던 종목은 아마존 같은 경우인데, 일단 아마존은 어제 이제 본장에서 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7%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어제 있었던 이사회에서 주식을 20대 1로 액면 분할을 하고 더 나아가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이제 아마존의 시간의 주가 급등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한연구원님, 우리가 지금 증시 상황을 보면 사실 어제 오늘 하루 사이에 뭐 크게 달라진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네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들이 이제 만난다 얘기를 하는데, 네. 협상 전망 자체가 한 번에 확 해결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증시에서 투자자들을 진정시킨 근본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저는 봤을 때 주가 조정에 최근에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주가 조정, 그리고 극심한 변동성이 오히려 반등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 가능한 악재성 재료들은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다,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라는 것을 이제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랑 러시아랑 이렇게 보복 제재를 하면서 그 수위 자체는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동안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었던 나토 가입 문제를 뒤로한 채 러시아와 협상을 도출하려는 입장이고, 러시아 역시 지금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충격의 장기화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조건부 협상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들이 지금 무게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시장에서도 더 나빠질 건 없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물론 이제 양국 간의 협상이 오늘 내일 극적으로 타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협상 과정에서 재차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한 번 더 확대될 소지는 있지만, 저는 봤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 사태는 주식시장에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변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의 시장 분위기도 이거 어느 정도 투영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나오잖아요. 시장 전망은 네네.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밤에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7.9%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월 달에 발표된 1월 소비자 물가가 7.5%였으니까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심리가 오늘이나 아니면 추후에 재차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경로가 어떻게 될 거냐,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10% 넘게 급락을 했었고, 이러한 유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안정 가능성 확대, 그리고 중국의 2월 생산자 물가도 지금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인플레이션 경로 자체는 이제 상반기 중에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가는 그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의 연장성 상에서 지금 일각에서는 여전히 고물가로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 우리 열어놓고 가야 된다, 불안하다라는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데이터상으로 하나 좀 참고 삼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장단기 금리 차를 활용해 계산한 향후 12개월 뒤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지금 6% 초반대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주목해야 되냐면은, 이 뉴욕연에서 계산한 경기 침체 확률이 20%대를 상회해야 실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게 과거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6%대에 불과하다는 점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발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이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지 않나라고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도 흥미롭더라고요. 등락폭을 네. 보니까 간밤에 유가는 또 많이 내렸어요. 말씀하신 네네, 그런 우려들이 좀 잦아든 건가요? 아니면 호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에미레이트가 지금 오펙 회원국들에게 증산합시다라고 제안을 네. 하겠다 여기까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황- 더 캐내겠다고 합의가 이른 게 아닌데 과도하게 떨어진 거 아닌가 또 이런 걱정도 들고요. 예, 그렇죠. 이미 과도하게 올라온 만큼 또 과도하게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가격 해소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이제 대부분 국가들 유럽 쪽에서도 이제 러시아 쪽에 대한 에너지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로 가져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오펙이랑 그리고 IEA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하면서 가격 안정을 최우선을 하겠다. 이게 지금은 그들의 제1 옵션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유가 안정세를 향후에 좀 도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미국 증시 급등 효과 등에 힘입어서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2% 넘게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인 가운데 최근에 가격 조정이 심했던 성장주들,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 혹은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러한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난 만큼 대선 후보자들의 테마주들 간에도 주가가 상당히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는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장 출발 소식은 괜찮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4거래일 만에 10원 이상 하락해서 출발을 한 상황이거든요. 환율이 좀 떨어지고 어쨌든 코스피는 갭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시장 좀 유의 깊게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간밤에 긴 그리고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어서 오늘 왜 그렇게 답답하게 꽁꽁 싸매고 모자를 쓰고 왔느냐 이런 분들 많으시죠? 네, 머리를 안 감아서 그렇습니다. 이 선거 개표 이후의 상황 보면요. 방송국들이 인력과 장비를 많이 동원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국에 저만 모자 쓰고 온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은 사람이 모자 쓰고 왔습니다. 비슷하겠죠, 사정이? 저희가 대선 결과 이후에 향후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향들 그리고 실물 시장이 흔들릴 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향들 꾸준히 모색을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이게 향후에 유망하다더라까지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 이게 뭐냐? 여기에 이제라도 올라타면 나도 부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느냐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이 100년 만에 찾아온 부의 기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지나친 MSG일까요?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새 책 메타리치의 시대를 들고 오신 중앙대 컴퓨터공학과의 김상윤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부터 1일인데 우리가 다른 방에 있어서 얼굴을 뵙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메타리치라는 단어는 사실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웬만한 단어는 다 아는데 메타리치, 그 메타버스 시대에 돈 버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상 세계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확장하면은 가상 경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다양한 거래가 일어나고요. 이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디지털 기술은 주로 기술 자체로 얘기가 됐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가상 경제와 관련된 뭐 메타버스, NFT 혹은 암호화폐, 최근에는 가상 부동산까지 개인의 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최근 수십 년을 보더라도 기술이 이렇게 우리 지갑 경제에 영향을 끼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이 암호화폐 투자해야 되냐, NFT 요즘 뭐 비플의 예술 작품 하나가 그래픽 파일인데도 불구하고 820억 원의 이런 그 우리 경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뉴스 이런 접하고 계시면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최근 몇 년 사이의 기술로 인한 부의 패러다임 변화를
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변에 보면 한 초등학생이 로블록스에서 게임 만들어서 30억 원 이상을 벌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와 이게 돼? 근데 이게 약간 실감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책에 보면 앞으로 3년이 부자 될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약간 조급해지기도 하는데 메타버스 아직 안 떠난 거 맞습니까? 네, 지금 아직까지 초기 시장이고요. 제가 뭐 3년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제 막 이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단순히 투자를 권유드리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부를 창출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시대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방안들이 많이 이제 탐구가 되어 왔죠. 그래서 우리가 부의 창출 관련된 뭐 부를 창출하는 방법 관련된 책을 보면은 주로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의 재테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부를 연결시킨 책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디지털 기술들이 우리 지갑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가상 경제라고 하는 거 네.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2009년 한 논문이 발표되죠. 우리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지금 어떤 분인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발표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논문. 이 블록체인 기술을 담은 논문이죠.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 우리 주변에 많은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들이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암호화폐 영역이죠. 우리가 암호화폐 지난 몇 년간 뭐 여러 학자들도 그렇고요, 여러 언론인 분들도 이게 뭐 페이크 아니냐, 아니면은 너무 과열 아니냐, 이게 실제로 정말 앞으로 갈 방향이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이를 통해서 부를 창출한 사람들이 지금 다수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글로벌 탑 기업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미국 증시 상장사 52개사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52개사 중에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라든지 NFT라든지 뭐 이런 가상자산 영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가총액을 합쳐봤더니 약 8천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8천조 원이요? 네, 이들 기업들의 가상자산에 일부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업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가상자산을 서비스 관련된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쳤더니 8천조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야,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원이 좀 넘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돈이라는 건데 오늘 하나하나 다시 알아가면서 투자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메타버스가 본격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아마 해외에 로블록스가 있다면 국내 이용자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좀 익숙하실 텐데 이게 사실 아이돌 그룹이 여기에서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정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하루 이용자가 200만 명이나 됩니까 벌써? 네, 지금 뭐 제페토 예를 들면은 가입자 수가 2억 명을 넘었다라고 아마 언론 보도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루 이용자가 200만 명 수준. 그리고 로블록스라는 게임은 지금 하루 이용자가 약 10억 명을 찍은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이처럼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작년 한 해 이 디지털 분야에 아주 이제 각광받는 핫한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이 메타버스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 출시된 이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주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MZ 세대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10대들을 위한 타겟으로 하는 주로 게임이나 엔터 업계의 이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많이 출시되다 보니까 이제 좀 시니어 분들이 즐길 만한 혹은 경험할 만한 플랫폼들이 아직까지 출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좀 아직까지 메타버스를 좀 실질적으로 이게 뭐지? 손에 안 잡힌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사실 집에 아마 10대 청소년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로블록스가 해외 게임 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게임 플랫폼인데 유저가 직접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모 세상이거든요. 레고 같은 형식으로 된 요 픽셀을 조합해서 본인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요즘 아이들은 이따 3시에 만나 하면 오프라인 약속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 로블록스라는 공간 안에서 만나 이런 약속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가상 패션 디자이너
저희도 아마 조만간 뵙게 될 것 같은데 렌지 씨 이런 분들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돈을 잘 버는 MZ세대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제 렌지라고 하는 이제 활동명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제페토에서 본인이 디자인한 이제 패션 이 아이템들을 판매해서 월 수익을 약 1,500만 원 정도 올리고 있다. 네. 이렇게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뭐 이렇듯이 우리 가상 자산 크리에이터들 혹은 뭐 제페토 크리에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NFT를 또 만들어 판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 세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혹은 또 이런 또 취미 생활을 통해서 다양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차세대 인터넷 웹 3.0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웹 2.0까지는 아마 업데이트된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이게 한동안 굉장히 화두가 됐던 말인데 웹 3.0이라는 단어는 사실 미디어 노출 빈도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대체 웹 3.0이라는 게 뭡니까, 박사님?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웹 2.0은 플랫폼 중심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개인 대 개인 간의 소통 공간으로서 플랫폼이 작용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개인이 만들진 않습니다. 대형 기업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면은 그 플랫폼에 우리가 종속되는 형태죠.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혹은 또 앱스토어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웹 2.0 시대를 대표하는 플랫폼들이죠. 우린 이 안 공간에서 개인들의 소통과 거래를 합니다. 근데 웹 3.0은 무엇이냐? 이 권한들을 몇몇 소수의 플랫폼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들에게 분산시켜 주는 것이죠. 이게 뭐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러니까 개인들도 자기 데이터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내 데이터를 생산한 것을 대형 플랫폼에 올려야지만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데이터를 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업들은 이 작은 단위의 플랫폼들에 접속을 해서 이 개인의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이죠. 가져갈 때 개인들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이 데이터를 써도 되느냐? 그래서 개인에게 동의를 얻은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가는 형태, 즉 개인에게 권력을 분산하는 형태가 웹 3.0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주권이 소비자에게 있다. 유저가 곧 생산자이면서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까지 나눠 가질 수 있는 시대다. 이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가상 세계를 이야기할 때 최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NFT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대체 불가한 토큰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개념이 좀 헷갈린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NFT를 가지고 열어가는 가상경제의 세상이 정말 빠르게 열리고 있는 거죠. 네, NFT라고 하면 이제 뭐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디지털 진품 인증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비플의 그래픽 그 예술 작품 하나가 820억 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캡처해서 갖고 있으면 나도 820억 원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그 그래픽 예술 작품에 NFT를 발급받아서 가져가는 형태죠. 그럼 그 NFT에 담긴 내용들은 무엇이냐? 그 그림 파일의 원본 주소라든지 혹은 원 창작자, 현재의 소유자 혹은 또 다양한 그 그림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파일을 블록체인 상에 보관함으로써 위조나 변조를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 파일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기술이 바로 NFT고요. 바로 가상경제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점점 더 확대될수록 이런 NFT를 통해서 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 뭐 취미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수집가들이 이런 것들을 모아가는 형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일부 투자자들이 이것을 되팔기 위한 목적으로 NFT를 구입하는 이런 상황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 원본이 있고 사실 세계에 수많은 정말 똑같은 형태의 그림들이 있지만 그걸 복제해서 앞만 가지고 있어 봐야 진품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진품의 가치를 인정하는
디지털 인감을 뗐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죠. 최근에 인터넷을 우리가 이용한 지 한 20-30년 정도 흘렀고 이제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면은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나의 자산들 혹은 나의 어떤 뭐 아이템들이 이것이 진품이길 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가 있죠. 이런 그렇군요. 측면에 소유의 목적 혹은 또 이런 수집의 목적 혹은 또 일부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NFT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확 와닿지 않았던 게 최근에 가상 부동산에서 땅이 잘 팔린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업체가 가상 부동산을 분양을 하고 있는데 땅이 되게 많이 팔려서 지금 매진되기 직전이다 이런 보도 자료도 있었고요. 메타리치의 투자처로 가상 부동산이 뜬다. 일단 이 가상 부동산은 누가 만들어서 어디까지 인정을 하는 겁니까? 가상 부동산 최근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 플랫폼은 더 샌드박스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혹은 디센트럴랜드 혹은 어스2라고 하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가상 부동산 플랫폼 뭐 세컨 서울이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 가상 부동산도 아까 NFT와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 세계, 현실 세계에 뭐 건물이든 땅이든 소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욕구를 가상 공간의 땅이나 건물을 사는 것으로 채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가상 부동산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이 가상 부동산을 샀다가 이제 얼마 후에 시세가 올라가면은 되팔기 위한 목적으로도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 가상 공간의 땅이나 건물을 사서 추후에 이 플랫폼들이 진화 발전을 하면은 이 건물의 임대도 내줄 수 있고 또 이 지역이 발전하면은 또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제가 좀 주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가상 부동산은 이 업체 플랫폼에 좀 종속적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플랫폼이 원래 발표한 계획대로 진화 발전을 못 시키고 이런 사업이 뭔가 좀 힘들어질 경우에 네. 이 플랫폼이 예를 들면 이게 문을 닫는다든지 사실 지금 일부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취미나 어떤 재미로 좀 접근하시는 부분이 좀 리스크를 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래퍼의 옆집이 되게 비싸게 팔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가상 세계 안에서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부동산 분양 사례인 거죠. 맞습니다. 스눕독이라고 하는 래퍼의 옆집이 한 5억 원 정도에 팔려서 나는 스눕독의 이웃 사촌이 되고 싶어 야. 이런 욕구를 실현한 분이 있죠. 스눕독 그 아마 아실 거고 지금 졸업 시즌에 제일 많이 듣는 노래죠. Young, Wild and Free. 이거 MZ 세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스눕독의 옆집을 실제로 산 게 아니고요. 스눕독이 구입한 더 샌드박스 안에 있는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인데 이걸 5억 원 넘게 주고 거래를 한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여기까지 듣고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아, 대관절 그 NFT라는 거 그 어디 가면 삽니까? 그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가 오프라인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이거는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네, 지금 NFT를 거래하는 플랫폼들도 다양하게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이 오픈시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미국에서 출시된 플랫폼인데요. NFT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그림 파일이나 혹은 영상 파일을 내가 이걸 NFT로 만들고 싶다. 오픈시에서 민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고 민팅이 뭐예요? 이것을 NFT화하는 것을 민팅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 주조하다 이런 네. 뜻인데요. 이렇게 민팅이라는 용어로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림 파일 나만 갖고 있는 이 파일을 NFT화하고 싶다. 그럼 오픈시에 들어가서 이 파일을 등록하고 민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NFT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판매하고 싶다. 거기 이제 경매 어떤 리스트에 올리면은 누가 그것을 원한다면은 가격을 제한하고 판매를 조율할 수가 있겠죠. 이게 실제로 국내에서도 그 NFT를 만들어주는 플랫폼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아이가 너무 예뻤던 그 순간을 내가 가치 있는 순간으로 기록하겠다. 이것도 NFT로 만드실 수가 있고
지난해에는 그 가상자산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그 발언 자체를 캡처해서 NFT로 만들고 이걸 이더리움으로 거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가상자산이라는 게 아직도 체감상으로는 그 부루마블의 씨앗은행이 발행하는 돈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가상자산 투자에서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점 요거 하나 짚어주세요. 네, 지금 가상 세계라고 하는 공간들, 가상 세계를 활용한 비즈니스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경제는 가능 방향이다. 기술로 인한 우리 인류의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좀 저는 이 부분은 장담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가상 경제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르는 이제 거래 수단, 화폐 수단이죠. 이 암호화폐라든지 NFT라든지 뭐 가상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은 사실 지금 초기 시장의 특성, 즉 거품이 끼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NFT도 특히나 그렇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가는 방향이지만은 이게 초기에 어떤 투자 과욕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욕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열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NFT나 혹은 가상 부동산은 조금 재미나 흥미 혹은 내가 이것을 좀 어떤 되팔기 위한 투자 목적보다는 이것을 좀 수집하겠다 혹은 좀 재미로 사겠다 이런 정도 목적으로 아직까지는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뭐 암호화폐라는 부분은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이냐 아니냐 혹은 뭐 CBDC라고 하는 이 네. 국정 디지털 화폐랑 어떤 관계가 형성될 것이냐 이게 지금 계속 정책들이 개정 발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주시하시면서 지금 현재로는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정도의 비율로 투자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 초기 단계고 앞으로 업데이트할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중앙대 컴퓨터공학과의 김상윤 교수님, 우리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감이 드는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네, 불러주시면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길었던 지난 밤에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가려졌습니다. 사실 수위를 달리던 경쟁하는 후보들의 경제정책이 대동소이하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여하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 기조는 역동적 혁신성장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민간이 주도하고 규제는 폐지하고 부동산 세제는 개편한다. 세금을 좀 전반적으로 줄이겠다는 뜻인데 앞으로 5월 10일 이후에 등장하게 될 새 정부의 경제 시나리오, 우리는 또 어떤 세상을 보게 될까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광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옆방에 있어서 제가 지금 얼굴을 뵐 수가 없는데 아마 다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의 구상, 요거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고 지나갈까요? 요약은 바로 말씀하셨던 역동적 혁신 성장에 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리더들의 경제 정책의 방향성 두 가지 목표가 있을 텐데요. 하나가 성장, 다음 하나가 분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조금 더 분배보다는 성장에 집중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많이 이미부터 발표해 왔습니다.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한다, 세제를 개편한다, 또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여러 가지 이런 의제들을 시장에 던져놓은 상황인데 우리 김광석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새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 과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두 후보가 다 제시하지 않았던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공급망 병목 현상
해결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외교적으로 혹은 통상이나 자원 정책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제시했던 뭐 제안 중에 하나가 우리 소재공사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대한소재공사, 그렇죠. 지적공사 같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혹은 뭐 소재 뱅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원자재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되고 또 러시아 사태 때문에 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고요. 네. 이것들은 지금 당장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또 현 정부의 정책 방향 소위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소부장 있잖아요. 네. 그런 기조와 맞물려서 계속 단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소재 뱅크 이거 좋네요. 저는 뱅크 받고 벙커로 가는 게 어떨까? 소재 벙커. 네. 약간 긴장감이 필요하잖아요. 불화수소 때 우리가 재고가 달려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일개 기업이 재고를 쌓아두기에는 비용 부담이나 리스크 부담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네. 공약이라는 게 결국은 약간 이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라고 공약을 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날마다 묻히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공약으로 열거가 되었습니다만 좀 걱정된다. 이게 될까 싶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보통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정책 방향은 대부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목표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적인 공약은 좀 달성 가능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하나가 이제 잠재 성장률 4% 목표.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네. 지금 대략 한 2에서 2.5%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뭐 인구 변화라든가 대외 관계,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기간 안에 잠재 성장률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구조적인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면서 목표를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요. 우리가 네. 명목 GDP도 있고 실질 GDP도 있습니다만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제 성장률은 실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몸을 보면 이 사람 헤비급이야. 그러면 네. 이 정도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마치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에요. 그 나라의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 또 인구 구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 나라 경제는 대략 뭐 2.5% 성장할 것 같아라는 그 체질 자체를 보여주는 게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질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빼빼 말랐는데 의외로 힘이 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잠재 성장률 자체,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걸 부정하기보다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정말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교수님. 우리 왜 헬스클럽 아마 연초에 끊으신 분들 많을 텐데 데드리프트 이런 거 운동하신 분들은 소위 중량을 친다고 할 때 50kg밖에 지금 못 들지만 이 사람의 체력을 조금 더 키우면 90kg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그 90kg까지 가능할 것 같은 데가 잠재 성장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래요. 우리 쇼트트랙의 김아랑 선수는 그 가냘픈 몸에 125kg까지 든다고 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는 네.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새 정부가 추구하게 될 부동산 정책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공약대로 한다면 주택 공급은 무조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두 후보가 똑같은 방향을 제시했었어요. 물론 얼만큼 공급하겠다라는 양은 좀 차이가 있었지만 이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집중해서 말씀드려보면 250만 원 공급 중에 특히 청년들에게 30% 정도 공급하겠다. 네. 이 청년들에게 공급한 30%는 소위 여러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여러분들이 2022년에 지금 기존 주택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나를 무주택자로 만들어서
이 공약의 대상으로 만드는 게 더 적절한 스탠스가 아닐까 좀 의견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만약에 교수님이 이걸 경제정책으로 디자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 뭐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도 당선인도 뭐 그 얘기를 했지만 공급이라는 측면이 공급하겠다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 정부도 주택 공급 폭탄이다라는 말을 계속했지만 네.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보시니까 민간 주도가 200만 호예요. 250만 호 중에 그리고 50만 호는 공공 주도의 성격인데 이 민간 주도를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의 건설 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민간 기업들이 200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규제 완화 이런 이슈들이 속속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사전에 공약한 내용은 규제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80여 개 대표 규제를 즉각 철폐한다 이런 내용인데 상황은 좀 지켜봐야겠고요. 세제 완화,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본다면 가격을 안정화하겠다. 목표가.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물론 네. 그 목표대로 이루어졌다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목표 자체가 가격 안정화를 이루어서 집을 못 가진 자가 집 가질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게 방향성이었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거래를 활성화하겠다. 거래를 활성화하게 하려면 이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만 한다. 그 세금 부담하면은 보유세라든가 또 종합부동산세, 거래세에 해당되죠. 양도세 뭐 이런 것들을 대폭 완화해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그게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 이런 방향으로 정책들을 단행해 나갈 것이죠. 일단 이게 아마 갈 길이 멀 겁니다. 세목 또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좀 지나간 과정이 있을 것이고 용처가 다르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종부세하고 재산세 이 비용이 쓰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는데 가장 쟁점이 됐던 거 말씀하신 그 보유세 세제를 개편한다는 거 하나하고 네. 다른 한 가지가 최근에 나오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이 부분이에요. 네. 서울시도 최근에 그 이른바 35층로를 폐지해서 이제는 한강변에 50층 아파트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35층 룰을 폐지한 그 배경이 말 그대로 이제 보수 정당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건설 시장을 일으키고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텐데 말씀 방금 하셨던 것처럼 초과 이익 환수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그리고 세권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공급량을 또 늘리고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서 이걸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재건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청취자들의 의견 많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우주의 마녀님은 고민이 좀 많으시군요. 고층 아파트 왕창 짓는다고 합시다.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인 게 항상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죠. 공급이 좋은 지역에 부족하니 높이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이 한 가지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원래 거기에 조합원들은 사실상 다른 사람 돈으로 집을 짓는 거다. 수익은 본인이 갖지만 비용은 전 사회가 나눠서 부담하는 게 이게 공평하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마 치열한 논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사실 그 양대 후보 간의 공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이른바 코스피 5천 시대를 연다고 했고 다른 쪽에서는 각종 세금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단기적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 새 정부가 들어설 때는 언론도 그렇고 뭐 이게 어떤 정치색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집중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훈풍을 줄 것이고 역대 정권 교체 기간에 주가 추이를 보면 실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긍정적일 것 같고요. 이 공약들을 살펴보면 주식 양도세, 양도소득세를 폐지함으로써 개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또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같은 조건 하에서는 더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당선인이 집중적으로 제시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외환시장도 개선하고 지금 현재 이 공매도 제도를 좀 개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하게 좀 개편을 해서 공매도를 좀 제기한다든가 해서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시나리오를 가장 다이렉트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더라도 뭐 23년 중반쯤이면 후보군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고 24년 정도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집중적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코스피의 말 그대로의 레벨업을 또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이런 단기와 중장기적인 주식 투자 전략도 이런 경제정책 공약과 함께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한다. 또 물적 분할, 지난해 증시를 강타했던 큰 화두 중에 하나인데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이분들에게 새로 그 상장하는 기업에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는 좀 봐야겠고 2030 표심을 잡으려고 그 어느 때보다 애를 썼던 대선이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첫 번째 대선이기도 한데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을 사행산업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불안정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든가 그랬는데 이제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양지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중에 하나가 그 벤처기업 인증 요건에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벤처기업 인증 요건에 부합하게 만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굳이 뭐 빗썸이라든가 여러 거래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굳이 해외로 가서 우리나라 돈을 해외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소 사업에 상당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공약도 이미 내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훈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해외와 손발이 좀 맞아야 하는 것들도 있는데 주식시장 관련해서 잠깐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네. 보통은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일정 부분 이 소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로는 버프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증시가 당분간 반짝 살아날 거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게요. 교수님 우리끼리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워낙 중첩돼 있어서 이번에도 허니문 기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허니문 기간은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방금 너무 중요한 걸 말씀 주셨던 게 우리나라 내에서도 여와 야가 네. 합의를 봐야 될 제도 개선 부분이 있고 네. 우리나라 정책이지만 해외 주요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데 네.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볼게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광석 교수였고요. 전 내일 올게요. 발전. 네.